저는 부모를 위한 강좌를 위해 초빙된 한국미래교육협회 대표 이민정입니다. 저는 미래를 읽는 부모는 아이를 창업가로 키운다는 책의 저자이고요. 아이들에게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진로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래는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강연을 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고 여러분께 필요한 정보를 많이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자녀교육이라는 주제로 해서 강연을 드릴 건데요. 저는 실제로 학교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무엇보다 학교 현장에서 부딪힐 수 있는 모든 문제점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쫓아와 주셔서 필요한 정보를 많이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다들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집에 있는 시간도 길어지시고 우리 아이들하고 도대체 뭘 해야 되나? 아마 그리고 우리 아이가 이런 것도 잘했나? 이런 것도 못했나?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실 텐데요. 현재 우리나라 현실은 어떤가요? 여기 슬라이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이거 쓴 게 아니고요. 인터넷에 있는 기사를 정리해서 나온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희가 전 세계에서 방역 선진국으로 굉장히 대한민국 국민인 게 자랑스럽다라고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잘할 줄 몰랐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감정을 많이 갖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사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초등학교 때는 땡땡땡을 배웠다고 나오거든요.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제가 한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중학교 때는 땡땡땡에 시달렸대요. 자, 위에 거는 배웠다니까 괜찮은데 시달렸다는 말에는 약간 부정적인 어감이 있죠.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의 현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느낌이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 미래가 긍정적이고 자신감이 있다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너무 걱정이다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자, 마지막으로 고등학생 때는 땡땡에 휩싸였다. 마지막 건 조금 쉽게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등학생들은요, 가장 큰 문제가 불안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의 입시를 본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불안감에 휩쓸리는 건 당연한 건데요. 문제는 초등학생 때의 땡땡땡이 바로 무엇이냐면 수치심이라고 해요. 고등학생도 아니고 중학생도 아닌데 왜 초등학생들이 수치심에 시달려야 될까요? 그리고 중학생은 더욱이 다른 게 아니고요. 외로움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제가 한 말일까요? 제가 이렇게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기 보시면 김현수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정신과 의사세요. 그래서 본인들한테 상담 온 학생들을 상담하시고서 아이들의 상태를 저렇게 짐작을 하셨는데요. 여러분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일부 아픈 학생들의 문제가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직접 학교에 나가서 강의를 많이 하는 편인데 1년에 최소한 3만 명 이상의 학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 그리고 교육부의 높으신 분들한테서도 제가 강의를 하는데요. 그분들이 다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힘들다예요. 자, 보세요. 초등학교 때는 수치심을 배웠고 중학교 때는 외로움에 시달렸으며 고등학교 때는 불안에 휩싸였다. 제가 학교 나가서 물어보면요. 우리나라가 잘 사는 거 같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주 많은 학생들이 잘 사는다고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되게 아이들한테 교육이 굉장히 열심히 나라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자존감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게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고 더구나 저분은 정신과 의사시니까 지금 상태가 심각한 학생들의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해본 바에 의하면 저는 전 학년하고 정말 유치원생부터 성인들까지 다 가르치고 전국적으로 돌아다닌 사람인데 정말 학년과 지역에 상관없이 뭐라고 할까요? 무기력한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요. 학교에 가면요. 30명의 학생이 있으면 활기 있는 친구들은 10명이 안 되고요. 나머지 20명의 학생들은 전부 다 무기력하게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일부 한두 명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말 혹시 하지 않나요? 안 해요?
못해요? 몰라요. 이런 거 들으시면 부모님들이 속이 타시는데요. 쟤는 도대체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지? 이런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심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전국의 학생들이 다 저러고 있습니다. 네, 나이에 상관없고요. 그리고 어떤 지역적인 것도 상관없어요. 제가 수도권도 가고 지방도 가고 제주도도 가는데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신기하게도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쩌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아이들의 역량이라는 말 때문에 어떤 특정한 기술을 배우면 우리 아이가 잘 살지 않을까? 이걸 기대하실 수 있어요. 저는 감히 여러분께 기술에 대한 거는 고민을 좀 낮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저희 아이들의 문제는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무기력. 여기 자세히 조그만 글씨지만 열정과 동기가 사라진 게 거의 아주 팬데믹이라고 하죠. 대한민국 학교 교육 현장을 가장 크게 휩쓸고 있는 아이들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맞아요. 저는 이렇게 우리나라가 방역에도 잘 할 줄 알았거든요. 저도 외국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한국이 발전된 부분 잘 알고 있었는데 문제는 한국 학생들이 그런 부분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실 거는요. 저는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학원도 많이 보내시고 아이들 실력 레벨 테스트 계속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정말 중요한 건 열정과 동기입니다. 근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한국 학생들한테는요. 기술은 영어는 수학은요. 여러분이 좋은 선생님 만나시면요. 언제든 키우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아이들이 마음 상태가 공부를 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열정과 동기가 사라진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그거를 지금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아시면 돼요. 왜 한국 아이들은 유독 전 세계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자존감이 떨어질까요? 나라가 아무리 잘 살아도 학생들은 그걸 잘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연구 결과 되게 많이 나와 있는 거 있거든요. 여러분이 인터넷에다가 구글이나 이런 데 네이버 같은 곳에다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이들의 경쟁력 이런 거 관련해서 치시면요. 아주 훌륭한 보고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나오는 게요. 기술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려운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요. 왜 유독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무기력해지냐는 거죠. 자, 핵심은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너무 똑똑한 게 문제예요.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성취 동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성공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진짜 너무너무 성공하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그 아이들이 그 성취감을 느낄 때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공교육에서요. 자,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영어 잘하세요? 여러분 그럼 수학은 어떠세요? 혹시 지금 심장이 쿵 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이렇게 오픈된 강연을 할 때마다 항상 드리는 질문이에요. 그럼 여기는 지금 관중이 없으니까 대답을 못 하시지만 제가 이 질문을 할 때마다 단 한 명도 손을 드신 분이 없었어요. 제가 물론 그 자리에서 그분을 영어를 시킬 일도 없고 수학 문제를 풀라고 시킬 일도 없지만 그분들은 다들 깜짝 놀라세요. 자, 여러분 이게 우리만의 문제일까요? 우리 아이들은 이런 마음이 없을까요? 자, 우리는 영어도 수학도 10년 이상은 최소한 배웠습니다. 우리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이니까 웬만하면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어를 못한다고 생각하고 수학을 못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많이 보셨죠? 한국에서 수학 못하던 애가 미국에 갔더니 막 수학의 지니어스가 되더라. 천재가 돼서 너무너무 잘하더라. 이런 얘기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저는 다행히 전 세계 아이들을 그러니까 많은 나라 아이들을 좀 가르쳐 본 경험이 있는데요. 한국 학생들만큼 잘하는 친구들을 본 적이 없어요. 영어 역시 저는 한국 학생들이 너무너무 잘하는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 성인들도 영어를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라디오 광고에 해커스톡 이런 거 보시면 땡땡톡 보시면 영어를 10년 배우고 1분도 말 못한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이 영어를 못하는 건요. 언제 못하시냐면요. 언제 잘하시냐면요. 주변에 나보다 영어 잘하는 사람이 없으면 다 잘하십니다. 확신만 계시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일본에 계신다던가 러시아에 계신다거나 주변에 내 영어 실력을 판단할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요. 너무너무 잘하세요. 자, 이게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굉장히 중요한 차이예요. 우리가 자존감을 키우기 위해서 실력을 키운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의 성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존감은 저기 굉장히 못 사는 나라보다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더 이상 객관적인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걸 아이들에게 알려주세요. 자, 여기서 핵심이 나오는데요. 한국 교육이 목표가 줄 세우기라는 것은 인정을 하셔야 돼요. 이게 좋건 나쁘건 우리는 선발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선발을 하기 위해서는 줄을 세워야 합니다. 제가 90점을 맞아도 100점이 있는 친구가 있다면 저는 절대 잘한 게 아니에요. 자, 나의 잘함은 나의 절대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못함이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돼요. 그럼 모두가 100점을 맞으면 되지 않냐? 100점을 맞으면 실제로 입시에서요, 여러분 100점 맞은 친구들 사이에 표준 편차로 등수를 나눕니다. 줄 세우기로 하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도 절대 끝이 안 나요. 항상 우리는 누군가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 만나게 돼 있어요. 사업도 취업도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모두 잘 될 것만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거는 안 됐을 때 본인을 깎아먹지 않고 파괴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죠. 자, 보시면 줄 세우기를 하려면요, 기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대상이 비슷해야 돼요. 서로 다른 대상은요,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줄 세우기를 위해서 학교에서는 계속 아이들을 비슷비슷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 고등학교가 되고 대학교에 가게 되면 딱 이러죠. 이제는 개성이 매우 중요해. 빨리 개성을 살려봐. 네 개성을 보여봐. 넌 뭘 좋아하니? 자, 아이들이 멘붕이 올까요, 안 올까요? 자, 10년이 넘게 남하고 똑같이 되라고 비교하는 교육을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웬만큼 타성에 젖어서 자기의 행동 패턴이 생긴 다음에 갑자기 너가 좋아하는 거 말해보래요. 아이들이 당연히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자, 여러분 그러면 이러죠. 그거 뭐 하루 이틀 얘기도 아니고 저희 잘할 때도요, 줄 세우기가 중요했고요. 변한 게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많은 부분들이 제가 놀란 게요, 그 교육부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을 제가 강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조차도 그리고 교사들조차도 우리나라의 교육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단 한 명도 만나지 못했어요. 다 이론은 아나 한국에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그 사람들의,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두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요, 저는 이거 갖다가 용감하게도 바꿀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이 관점을 조금만 바꾸시면요, 가능합니다. 제가 오늘 그 마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일단 그 마법을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게요, 교육이 진짜 뭔지를 아셔야 돼요. 교육은요,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구단을 외우기 위해서요, 정답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답지를 보고 베끼는 거는 전혀 여러분의 실력에 도움이 되지 않죠. 뭐 최근에 시험 문제 답안까지 유출한 사건이 있는 거는 사람들이 과정을 보지 않고 점수만 보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왜냐하면 저희는 줄 세우기가 목표였기 때문에 결과만 보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걸 탈피를 하셔야 돼요. 왜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절대 열정과 동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무엇을 배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배웠냐가 중요해요. 똑같이 100점을 맞아도요, 자기 힘으로 배운 아이와 쪽집게 과외 선생님이 해준 아이의 경쟁력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알고 있는, 여러분 제가 입시 강사를 거의 15년 이상을 했어요. 그래서 웬만한 여러분의 그 입시에 교육에 관련된 건 제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아는 모든 프로세스, 그 프로세스는요, 딱 대학 입학까지만 효과가 있어요. 저는 대학에 가서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거든요. 대학에 가서 보면요, 아이들의 입학 전형에 따라서 대학에서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자기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는 친구가 있고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의외로요, 명문대 학생들의 경쟁력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지방대 학생들이 그렇게 무능하지 않아요. 요새 우리나라는 학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방대 교수님들도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단지 문제는 학생들의 자세가 문제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수한 학생들이에요. 전부 다. 아무리 여러분이 보기에는 기준이 미흡한 것 같아도요, 전 세계로 놓고 보면요,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우리가 결과만 보면서
아이들에게 스스로 역량이 개발할 시간을 주질 않은 거예요. 그 기회를 뺏은 거예요. 흔히 말하는 입시교육이요? 좋지요. 정말 입시교육이 얼마나 잘하냐면요. 내가 아무것도 몰라도요. 고등학교 때만 마음 정신 차리고 딱 공부하잖아요. 대학 갈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온라인 강의라던가 입시학원이라던가 너무너무 잘 돼 있습니다. 문제는요. 열정과 동기가 없는 게 문제예요. 아이들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다 지쳐갖고 와요. 너무나 많은 비교에 눌려서 아, 나는 원래 못난 아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아이구나. 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요. 굉장히 늦은 사이에 시작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공부는요. 점수가 아니라요. 얘가 이 점수를 맞는데 어떤 노력을 기울였냐. 이거를 진짜 보셔야 돼요. 이건 많은 교육서에서 하는 말이고 그래 봤자 이론 아니야? 누가 저거 몰라? 그렇지만 점수 나오면 또 다른 얘기야 라고 하시겠지만요. 여러분 이것부터 일단 인정을 하세요. 자, 어떻게 배우냐가 중요하고요. 이 공부 과정에서 어떤 과정, 프로세스를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거를 빨리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나라 교육을 바꾸려면 한 3가지 정도가 문제가 나와요. 일단 방금 말한 평가 과정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은 대학 입시가 나오고요. 그 다음 3가지가 아니라 4가지 정도겠네요. 그 다음에 교육 과정 자체 내용, 그러니까 내용이 너무 옛날 거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 교사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자질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4가지가 여러분이 부모님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나요? 전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갖고 계속해서 불만을 하시면 여러분이 이 교육에서 살아남으실 수가 없어요. 이거는 바깥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에게도 절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계속 바꿀 수 없는 거에도 불평을 한다면요. 여러분의 미래는 전혀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를 해야 돼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뭐였냐면요. 교육이 무엇인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봐달라. 이게 굉장히 큰 힌트가 되고요. 자, 또 하나 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제 말을 믿지 않으시고 나는 기존에 알던 대로 할 거야. 난 옆집 아줌마가 말해준 대로 할 거야. 라고 하시면요. 제가 너무너무 죄송하게도 말씀드려야 되지만 여기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제가 한 말 아니고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이원석 씨의 공부란 무엇이라는 책에서 나온 그 진로에 관련된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요. 치킨트리라고 나오죠. 우리나라의 진로는 닭을 언제 튀기냐의 문제라고 하잖아요. 네. 진짜 많은 부모님들이요. 아이들한테 욕심이 없다고 하세요. 나는 우리 아이한테 욕심이 없어요. 아이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최소한 밥벌이는 해야 되죠. 근데 그 말 때문에 따라온 우리가 기존에 바꾸지 않고 따라왔던 이 공부에 관한 습관이 바로 여러분을 이런 늪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상당히 오래된 얘기고요. 이거는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벌어질 겁니다. 그냥 여러분이 생각 없이 내 행동을 지금 바꾸지 않으면 당연히 가는 수순이에요. 이 수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정말로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서 벗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보도 찾으셔야 되고요. 계속해서 학습도 하시고 본인도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 못 벗어납니다. 자, 좀만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이렇게 막 제가 이런 강의를 한 지 오래됐거든요. 이렇게 막 강의를 해도요. 막상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시험 점수를 딱 받아오면 모든 게 다 사라집니다. 많이 봐요. 제가 학원도 오래 했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받아쓰기 60점을 받아오거나 수학을 60점을 받아오면요. 모든 교육과는 끝나요. 그땐 바로 옆집 언니 이런 데 전화하시죠. 전화하셔서 우리 애가 이번에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 혼자 자책을 하십니다. 내가 잘못 키웠나 봐. 진작 가르쳤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이가 60점을 맞아온 건요. 사실은요. 굉장히 정상적인 거예요. 사실은. 초등학교 그러니까 뭐냐면요. 제가 이 진로 트리에서 벗어나시려면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뭘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수학과 출신이거든요. 수학도 오래 가르쳤고 지금 현재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스토리텔링 수학은요. 사실 지금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아이들이 60점을 맞는 거는 굉장히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아이가 수학에서 60점 맞아왔다고 해서 이거를 문제 싣고 너는 수학을 못한 아이라고 낙인을 찍으시면요, 그 아이는 평생 수학을 못합니다. 사실 그거는요, 아이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제도의 문제예요. 지금 우리나라 아이들이 굉장히 우수한데 그 우수함을 펼치지 못하는 우리는 제도를 어느 정도 인정해야 돼요. 아이만의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저는 다행히 우리 작은 애들이 공부를 잘해서 특목고를 보낸 적이 있어요. 특목고를 보냈는데 특목고로 갔더니 역시나 거기도 1등과 꼴등이 있더라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아이가 민사고나 뭐 대원외고나 뭐 서울국제고나 이런 데 갔다고 해보세요. 했는데 갔더니 얘가 항상 1등 할까요? 아니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5등급 나오고요. 정말 9등급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웃긴 거는요. 특목고에서 꼴찌한 애들은 절대 절망하지 않아요. 왜 안 할까요? 여기에 여러분이 해야 되는 교육 태도에 힌트가 있는 겁니다. 얘네들은 알죠? 여기서 내가 100등, 보통 특목고는 인원이 작기 때문에 100등이나 150등 이 정도인데요. 100등이나 150등 했을 때 이게 나의 진짜 실력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물론 거기서 앞서려고 노력은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특목고는 너무나 우수한 애들만 모였기 때문에 한 등수 올리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전교 1등도요, 정해진 애들이 없어요.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신 평균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자존감은 높아요. 왜 높죠? 본인들이 스스로를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제안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특목고 학생처럼 대접해 주세요. 얘가 60점을 받아오고 70점을 받아와도 그 아이는 절대 멍청한 아이가 아닙니다. 단지 그 시험에 맞는 훈련을 못했을 뿐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에 수학 점수가 100점 나온 친구라면요, 아마 아주 천재적인 케이스 아니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원 같은 데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많이 풀어온 학생들일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학생들은 많은 사교육을 앞으로도 할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공부를 하면은 이가 갈리는, 공부를 하면 지긋지긋한 학생들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이 그 초등학교 때 모르는 것을 배우는 즐거움을 알려줘야 할 그때 점수에 집착한 결과로 아이들의 열정과 공부에 대한 호기심은 분명히 없어질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교육을 하고 뭐 부모님들이 막 공부를 하실 때 이걸 많이 고민하시죠. 아이가 어떻게 하면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 100등 하는 애를 1등을 올리는 과정에 관한 논의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현실은요, 이 아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상대방이 못하지 않고서는 1등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바꾸셔야 돼요. 1등을 하지 않아도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는 아이를 만들어야 돼요. 그 비법이 바로 여기 제가 적어놓은 거죠. 결론은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성취감만 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아이들 대부분 학교에 성취감 얻기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준은 항상 100점이고 밤마다 이상하게 너무너무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웬만한 아이들은 성취감을 얻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자, 얘는 맨날 70점만 맞아요. 그럼 얘는 성취감을 얻기가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이럴 때는 바로 어머님들이, 부모님, 아버님들이 성취감을 주셔야 돼요. 이 아이가 70점을 어떻게 맞게 되는 건지, 한 문제로 더 맞았는지 아니면 푼 속도가 조금 더 빨랐던지,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과정을 계속 물어보시고 그 부분을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점수만 보시면 막말로 찍어서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점수만 보고 찍어서라도 무조건 100점 맞아,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아이가 똑같은 문제를 2번 풀었을 때 시간이 조금 더 단축이 됐는지, 오답률이 조금 더 줄었는지, 그럼 한 거. 70점은요, 여러분, 70개는 맞은 거예요. 틀린 거보다 맞은 게 훨씬 많아요. 이런 부분을 계속 여러분이 인정을 하게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요, 부모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게 중요한 게, 우리가 말 한마디도 안 해도요, 아이들은 자체로 70점 맞으면, 60점 맞으면 본인이 먼저 상처를 입어요. 난 애들한테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저는 애한테 뭐 공부되라고 말한 적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아이들은 주변에서 같은 반에서 똑같이 공부했는데 한 명은 100점 맞고 나는 60점 맞으면서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부모님들이 관점을 알려주셔야 돼요. 100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노력한 게 중요한 거다. 그 여러분도 그걸 진짜 믿으셔야 돼요. 아이들이요, 귀신같이 합니다. 이게 엄마의 립서비스인지 실제로 그렇게 믿으시는지, 그게 너무 중요해요.
이 성취감을 위해서 이 밑에 세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저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어떤 전문가를 만나도 4차 산업혁명에서는 세 가지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회정서학습, 의사소통 및 협업 역량, 문제인식 능력 및 문제 해결 능력. 이게 중요한데 이게 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돈을요 막 1,000만 원, 1억 이렇게 있어야 행복한 사람하고요 10만 원만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거에 대해서 내가 시험 기간인데 계획을 세우고 공부를 했네. 내가 내가 핸드폰을 조금 줄이고 책이라도 한 권 더 읽었네. 이런 거 하나하나 본인 스스로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요. 남하고 비교하는 건 여러분 지옥으로 빠지는 길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충분히 아시려고 봅니다. 우리는요 비교할 때요 사실은 가상의 인물하고 비교를 해요. 존재하지 않는 인물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 가상의 존재를 없애시고요. 나 자신만 보게 하셔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특히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요. 자신만의 역량에 집중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저는 이 사실을 안 거죠. 다행히 제가 우리 아이 고등학교 때 안 거예요.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잘했어요. 잘했으니까 저도 나름대로 되게 자부심을 갖고 살았는데 고등학교 가서 성적이 안 나오니까 정말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집안이 아주 지옥이 빠졌죠. 그런데 그때 제가 만난 게 바로 뭐였냐면 이런 이론이었어요. 이걸 만나게 된 이유는 제가 그때 하던 일이 진로교육, 기술 창업 교육하고 이런 거를 했었는데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아이들한테 정말 중요한 거는 똑같은 기술을 가지고서도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크게 성공하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 걸 보면서 아이들의 마음 자세가 정말 중요하구나 이걸 깨달았죠. 그리고 나서 이걸 조금 더 연구해서 어떻게 우리 교육에 우리 아이한테 적용할 수 있을까 해서 해봤더니 굉장히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셔야 돼요. 아까 처음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선진국이 됐습니다. 이만큼 발전이 했습니다. 이게 아이들한테는 또 좌절감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한국에서 지금 대접 좀 받으려면요. 세계 1등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한국에서 조금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 아이들이 받는 중압감은 얼마나 크겠어요. 웬만해야 해볼만 하죠. 자기는 너무나 요만한데 올라가야 될 나무는 너무 높으니까 아이들이 자꾸 좌절하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아무것도 안 하면 좋은 게 여러분 평가를 못 합니다. 비교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읽어주셔야 합니다. 이 아이들이 가는 길이 쉽지 않다는 거. 그리고요. 우리나라 학교에서 아까 그 줄 세우기 학교이기 때문에 아이가 내가 100점 전교 1등이 아닌 이상 학교를 다니는 건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일이에요. 가방을 메고 학교를 매일 가주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 여러분 진짜 감사히 여겨야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이한테 자존감을 주고 성취감을 주셔야 되는데요. 이게 쉽지 않죠. 그냥 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근거 없는 칭찬을 하시면요. 아이들 분노합니다. 엄마가 마음에도 없는 말하고 가식한다고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알고 말씀하셔야 돼요. 아이들의 성취감을 얘기하실 때요.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주세요. 자, 너가 이걸 했는데 조별과제 했는데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조별과제 할 때 제일 나오는 불만이 뭐냐면 나는 열심히 했는데 제 친구들은 안 했어. 이런 불만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가 억울하겠지만 너가 협업 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네가 했으니까 하면서 구체적으로 말이 되게 칭찬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 쉬운 거는 성취감 못 느껴요. 너무 어려워도 안 되고요. 너무 쉬워도 안 되고 적절한 난이도의 아이가 할 만한 미션을 계속해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집안일도 좋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소한 집안일이라도 시키세요. 너는 공부만 해. 여기에서 모든 비극이 시작됩니다. 가정의 비극이요. 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다고 해주세요. 네가 도와주니까 훨씬 더 엄마가 편해졌구나. 엄마는 이런 거 생각 못했는데 너가 하니까 잘하구나. 아이들이요 생각이 많습니다. 정말 똑똑해요. 그리고 항상 얘기하세요. 너가 학교에서 6점 맞은 거는 60점 맞은 그러니까 너가 학교에서 뭐 20점 30점 하는 이유는 다른 애들이 너무 잘한 거니까. 이 아이가 막 놀았으면 그건 할 말이 있겠지만은 잘 봐주세요. 너가 외국 나가면 정말 넌 되게 똑똑한 애인데 한국 애들이 너무 공부를 많이 하는구나. 틀린 말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아이가 자기 자존감을 갖게 되면요. 그렇게 나의 상태에 상관없이 내 점수에 상관없이 자기를 잃지 않아요. 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이 교육 혁신을 위해서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종합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평가 기준이 바뀌면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고 써놨잖아요. 그 평가 기준은요, 우리 모두가 해당되는 일입니다. 학생도 스스로 평가 기준을 바꿔야 되고요. 부모님들도 평가 기준 바꾸시고 제가 교사님들에게도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선생님들 강의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리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많이 동의를 하세요. 이게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선생님들이요, 정말 평가 기준을 바꾸고 싶으셨는데 기준이 없으셨대요. 근데 제가 기준을 드립니다, 이제는. 그리고 되게 행복해하세요. 아이들을 조금 더 너그럽게 바라볼 수 있다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정말 한때는 아이들 얼굴 표정만 봐도요, 그냥 얘는 공부 잘하는 애, 못하는 애, 쟤는 좀 미래가 있는 애, 없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었거든요. 근데 평가 기준을 바꾸니까 완전히 다른 얘기가 나오더라는 거죠. 완전 다른 세상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교육혁신이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가 무슨 어떤 중력에서 벗어나려면 2배의 속도를 내야 된다고 해요. 그만큼 여러분은 더 정확한 정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위한 진로의 정보는요, 여러분이 제일 많이 아십니다. 사실 학생들보다도 더 많이 아세요. 지금 진로는요,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학생한테 너 혼자 더 알아서 해 라고 하기에는 너무 험난한 세상입니다. 솔직히 저희도 은퇴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내일 변화도 두렵고요. 그런 상황을 전혀 사회생활을 해보지 않은 아이한테 다 떠맡기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 여러분이 꼭 집어서 쪽집게를 해주시는 게 아니라 이것만 알려주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대비를 해도 어려움은 생길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너의 힘으로, 너의 선택으로 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존감이, 성취감이 계속 중요하다는 거죠. 너는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앞으로 잘할 거야. 이렇게 돼야 돼요. 특목고 애들이 꼴찌를 해도 왜 잘하냐면요, 그 전에 수많은 성취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얘네가 뭐 전국적으로 뭐 데이터도 물론 모의고사 같은 건 데이터가 있지만 그런 거 없어도요, 워낙에 자기가 계속 잘했던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에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지만 또 거기에 굉장히 흔들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항상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한 친구들이에요. 나는 항상 1등을 해야 되고 어떤 등급 안에 들어가야 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좌절을 하고 되게 힘들어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녀들을 그렇게 알려주지 마세요. 어려움은요, 본인이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문제는 언제나 생기고 미래는 누구나 알 수 없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해결해야 된다는 거. 그런 거를 꼭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제일 중요한 거네요. 가짜 정보를 구별할 수 있는 지대한 노력과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주변에 막 그러실 거예요. 되게 아이는 큰일 났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수많은 이야기가 들리실 겁니다. 정말 큰일 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돼요. 아니라고 모르세도 아니고요. 제가 최근에 만난 분 한 분은 아이가 중학교 졸업하는데 알파벳을 모르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런 거는 이제 근데 이분이 뭐가 문제였냐면 이미 이제 어느 정도 표준하고 떨어지니까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되게 신기했던 게 평가 기준을 제가 바꾸라고 했어요. 뭐냐면 그냥 이 세상을 사는데 뭐 게임 캐릭터도 영어가 많이 나오고 옷 이름도 영어가 많이 나오는데 알파벳을 모르면 살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영어를 시작해보자 라고 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얘한테 야, 너 대학 가려면 영어 좀 안 되니까 해야 돼 라고 시작하면요, 중3의 알파벳을 모르면 대학하고 너무 먼 얘기예요. 이 친구는 절대 시작 못합니다. 근데 오히려 너가 지금 알파벳을 알아야 되는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을 해줬더니 아이가 알파벳을 배울 결심을 했다고 해요. 이거는 성적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바뀌셔야 된다는 거죠. 자, 가짜 정보 구별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교육 광풍이에요. 여러분이 철저하게 정보와 믿음과 신념으로 똘똘똘 뭉치지 않으시면요, 그냥 휩쓸려 가십니다. 마치 지금 막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데 마스크도 안 하고 장갑 손 소독제도 없이 그냥 나가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최소한 마스크는 하시고 손 소독제는 챙기셔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내가 스스로 정보를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본인 자녀의 미래를 잘 알지 못하는 분에게 맡기십니까? 제가 학원을 할 때, 제가 입시를 할 때 제일 답답했던 게 저한테 와서 우리 아이 학원 다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많이 물어보세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 다니지 마세요라고 하고 싶지만 그러면 큰일 나죠. 근데 그거를 지금도 비슷한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실 일이지 학원 선생님한테 물어보실 일이 아니에요.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선생님 학생 많으시잖아요. 어떻게 그분이 그걸 다 아시겠어요. 나는 한 명도 어려운데요. 그러려면요, 입시 복잡한 거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도 같이, 아이들이 의외로 입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같이 찾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이제 부담이 되시는 거죠. 너무 바쁜데 내가 언제 그걸 다 할 수 있지? 그렇지만 여러분, 이거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전체 전문가처럼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입시 전형까지 이런 것까지는 안 하셔도 우리 아이가 뭘 좋아하고 어느 쪽으로 가면 좋을지 이 정도는 여러분이 계속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신에 해주는 대답은요, 정답이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내 아이를 나보다 더 잘 알기 쉽지 않기 때문이죠. 자, 이거는 제가 부모님들께 드리는 말씀이고요.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노력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았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학교의 진로 시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진로 시간에 창업 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창업 교육이라고 하니까 많이 오해하시는 게 아이들 뭐 장사를 시키자, 돈 버는 법, 막 주식을 빨리 가르치자 이렇게 많이 오해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창업 교육은요, 성취감을 철저하게 아이들이 느끼게 하자는 교육이에요. 학교에 가서 가르칠 수 있는 거 많죠. 제가 영어나 수학을 가르쳤으면 훨씬 편했을 거예요. 근데 전 그렇게 안 하고요. 학생 개개인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교육을 굉장히 많이 기획을 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제가 학교 가서 놀라는 게요,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불러봐요. 근데 학생들이 수업 시간 내내 자기 이름이 불려본 적이 없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하고 1대1로 눈을 마주친 적이 없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할 수 있게 조별로 해서 게임 같은 활동을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왜 창업이라는 말이 붙냐면요. 창업은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시장이란 말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시장은 나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 전까지의 진로 교육은요, 너가 좋아하는 거, 네가 잘하는 게 뭐니 이런 것만 얘기했거든요. 근데 비즈니스로 비즈니스 교육으로 가니까 나보다는 시장을 계속 읽어야 돼요. 시장에는요, 고객, 타인에 대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은요, 본인이 아무리 똑똑해도 팀원이나 시장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그 아이들이, 특히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자존감을 얻습니다. 뭐냐면 여지껏은 나만 잘하면 됐는데 제가 저한테 협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진행이 안 되거든요. 이런 거를 창업교육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는 미션만 주고 학생들은 복합적 문제 해결을 해서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제가 처음에 1년에 학생들을 3만 명 정도 가르쳤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디어를 실행할 수 있는 과정. 아무리 시시한 아이디어라도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보고 한 거를 평가를 해요. 제가 안 합니다. 학생들한테만 해줘요. 학생들이 스스로 평가하게, 자기 거 말고 남의 거 평가하게,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제일 궁극적인 거는 긍정적인 생각. 이거 활동을 하면서 저는 거의 참관자 역할만 많이 해요. 그리고 근데 너무 재밌는 게요, 애들이 너무 똑똑한 거예요. 저는 아이들이 똑똑하다는 말, 우리나라 아이들이 아까 똑똑하다고 처음에 말씀드린 말이요, 그전엔 몰랐어요. 제가 입시를 할 때는요, 모든 애들이 솔직히 말씀 다 멍청해 보였어요. 근데 이걸 하면서 아이들이 너무 똑똑한 거예요. 저보다 잘할 애들 너무 많고요, 너무 좋은 강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럽니다, 저는. 야, 너 진짜 잘하는구나. 넌 사회 나가면 대성하겠다. 야, 넌 진짜 사업하면 잘하겠다. 이렇게 한마디씩 하는데요, 얘네들이 이거 빈말로 안 들어요. 왜냐면 자기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야, 넌 진짜 친구들이 많이 인정해 주는구나. 이런 말들 있잖아요. 저는 주로 3시간 수업을 특강을 많이 하는데요, 이 수업 중에서 아이들이 힘을 얻어요. 그리고 갑자기 자신감이 나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이 후기가 안 좋으면요, 선생님들이 다시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좋으니까 한 번의 수업인데도 선생님들 말씀이 이렇게 긍정적인 피드백이 없대요. 아이들이 자신감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 선생님 제가 진짜 이래서요, 제가 이거 정말 잘해요. 이런 말이 절로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진로 수업 끝나면 점심시간인데요, 엄청 시끄럽습니다. 애들이 와서요, 나 이거 잘했네, 저거 잘했네, 뭐 난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경우가 드물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도 이게 필요한 걸 아세요. 제도는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학교도요, 상대평가가 이런 단점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건 줄 세우기 평가가 상대평가인데 이런 단점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제도도 바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부모님들이 안 바뀌고 계신 거예요.
제도 탓하지 마시고 제대로 조금만 더 자세히 보시면요. 이미 제도가 바뀌었고 우리가 할 거는 믿고 따라가는 거. 그리고 아이를 믿어주는 거라죠. 남이 평가하기 전에 내 스스로 먼저 아이를 평가절하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은 정말 훌륭한 아이들입니다. 자, 국어, 영어, 수학 뭐 지금 4차 산업혁명 나오니까 이런 공부가 뭐가 필요하냐고 하시잖아요. 필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먼저 알려주세요. 말로는 그런 옛날 공부 필요 없어 이런 말 하시면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면 아이들이 듣겠어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합니다. 단 과정이 중요한 거죠. 수학을 푸는 과정, 국어를 푸는 과정, 영어를 하는 과정. 과정이 중요해요. 과정을 해서 본인이 자꾸 스스로를 테스트해보고 자신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자꾸 부모님이 너무 많은 개입을 하시면요. 그건 일종의 반칙이에요. 아이가 자기 실력을 평가할 기회를 빼드시는 거예요. 시험을 아이가 스스로 자기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기간으로 해주세요. 자, 뭐 이제 마무리인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지금 여러분이 뭐 학교 입시를 바꾸세요. 뭐 교사 선생님들을 바꾸세요. 아니면 뭐 시스템 바꾸세요. 이런 거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저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지만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바꾸지 못하신다면 여러분의 관점을 바꾸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관점, 여러분이 믿으시면 돼요. 제가 잘 인용하는 게 그 젓가락 천국 지옥 얘기 아시나 모르겠어요. 뭐냐면 그 지옥에 갔는데 앞에 진수성찬이 있대요. 근데 젓가락이 1m짜리라서 먹을 수가 없어서 다 배고프더래요. 근데 천국을 갔더니 똑같은 환경인데 그 젓가락으로 남을 떠먹여 주니까 행복하게 먹고 있더래요. 여러분 관점이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되게 어려울 것 같으시잖아요. 근데 저 입시 15년 했거든요. 15년 사실 20년 가까이 했어요. 그런 저도 바뀌었거든요. 저 누구보다도 국영수와 우리나라 입시 교육의 신봉자였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제 관점을 바꾸고 이거의 효능을 알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을 제가 오히려 설득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이런 부분을 아시고 굉장히 학생들을 평가하는 게 유해졌다고 하세요. 본인들도 마음이 편하시대요. 그리고 아이들 자체도 그렇습니다. 아이가 춤이나 노래를 잘하면요. 요새 인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요. 그 아이들이 성적에 상관없이 또 자존감이 높아요. 근데 문제는요. 춤도 못 추고 노래도 못하고 공부도 별로인 아이들은 정말 자기 성취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학교 진로교육 이런 거 진행하고 그런 걸 위해서 저희가 진로교육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걸 갖다가 접할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건 상관없이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성취감을 주겠다. 우리 아이들은 괜찮다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아이들은 특목고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존중을 해주시면 아이들의 미래는 절대 긍정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이들에게 조금 기회를 주세요. 지금 아이들이 받아오는 성적은요. 사실 별게 아니에요. 앞으로 갈 길이 많고 시대 변화도 굉장히 격변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나에 대한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 나에 대한 믿음을 절대 잃지 않게 해주시고 그러려면요. 교육이 과정 그 자체라는 거를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